바보같이 행동하는 거 아니야? 뭐 바보인 거야. 아, 두 번째야. 이거 나 그거 시험 자기 없다 혼났어. 물어 건넜어. 뒤로 그냥 다 그거 던져줘. 시험 못 찍어 혼나고. 서진이 어디 갔냐? 서진이. 일이 나쁘고 아니네. 뒤집어. 이거 자이 스토리다. 나 오늘 잘하는데? 자, 오늘 오늘은 즐거운 독서를 할 겁니다. 독서가 제일 재밌어. 그래 지금 어디 과학 수학 같이 치여서 그거가 진짜 그거야. 비문학이 나는 비문학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문학이 되게 재밌다 그랬어. 내가 그랬었어? 그래. 지금은 비문학이 제일 난 재밌어. 좋아했잖아. 그냥 오늘부터. 그러니까 문학을 좋아해서 내가 이 직업을 한 건 맞지만 문학은 또 재밌는 작품이 안 나와 시험에. 그냥 진짜 재밌는 작품은 그냥 내가 밖에 사회에 나가서 해야 돼. 그런 거고. 학교 배우는 재미없는 것들이 손이 좋아. 물론 이제 깊이는 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문학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한테 그냥 쇼츠나 릴스 보는 느낌이에요. 되게 긴 책을 좀 내가 이상해 보이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읽으면 마치 쇼츠나 릴스를 본 것처럼 머릿속에 도파민이 팡팡 터집니다. 되게 우리가 책 읽을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근데 사실 여기에 쓰인 이 지구들은 진짜 긴 내용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수준 높게 압축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오늘 할 지문들은요. 어떤 지문들이냐면 고등학교 3학년 평가원 지문들입니다. 우리가 평가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수능 문제 만드는 기관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6월, 9월 그리고 평가원 이제 수능 요 세 개의 시험을 평가원에서 만듭니다. 나머지 모의고사는 어디서 만듭니까? 보통 교육청에서 만들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랑 이제 이 평가원 시험이랑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으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특히 이제 어디서 많이 나냐면 독서에서 많이 나죠. 독서에서 많이 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과학 지문이나 뭐 사회 지문, 경제 지문이 있으면 평가원 지문은 그 해당 분야 교수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 지문이 있으면 그 분야의 대학 교수님이 직접 글을 쓰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연구해온 바대로. 자, 그래서 글이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한 번 제대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면 두 번 설명 안 해줍니다. 왜?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되게끔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설명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내용의 것들을 뭐 논문이나 책에서 발췌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눈동자 지문 되게 이상했잖아. 그 눈동자 지문 왜 이상한데? 이 네이처 도킨스가 강연에 나가서 했던 내용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으니까 이상한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나 논문에 있는 내용을 교육청 모의고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만드는 게 아니고 국어 선생님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지문이나 사회 지문, 법 지문 이런 것들을 지문을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괜히 잘못 고쳤다가 비슷한 단어로 고쳤는데 사실은 그 분야에서 그 단어가 그 의미로 안 쓰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대체로 글이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선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A라는 단어를 B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게 되잖아. 그럴 때 아주 깔끔하게 1대1로 대응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평가원의 그 지문이나 선지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1대1 대응이 아주 깔끔하게 되게끔 예를 들어서 A는 B고 B는 C면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A는 C가 되잖아. 자, 그러면 이 B에 해당하는 요 자리에 있는 걸 어떻게 하냐면 싹 지웁니다. 자, 그리고 그냥 비워놓은 채로 글을 쓰는 거야. 읽으면서 추론하라고. 또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말을 이상한 애매모호한 말로 바꿔놔요. 이게 이렇게도 읽힐 수 있고 저렇게도 읽힐 수 있는 말로 바꿔놔요.
그러고 나서 뒤에 부분을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사실은 B였어? 라는 걸 깨닫게 만들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이 A라고 적혀 있는 거 뭐로 바꿔서 읽어? C로 바꿔서 읽어 라고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1대1로 정확하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그 고등학교 3학년 6월 9월 수능에 해당하는 요 이제 평가원 지문의 특성입니다. 다른 교육청 모의고사나 그다음에 뭐 수능 특강 이 모든 지문들은 그게 좀 부족해.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되게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 보면 와 애썼다 진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수능 특강도 국어 선생님이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막 한 분야당 지문이 막 13개씩 담겨있고 보면 앞에는 막 엄청 힘줘서 들어가고 뒤에가 막 엉망진창으로 글 쓰고 막 그렇거든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뀔 때 여기에서 여기로 바뀔 때 다른 걸로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해야 돼요. 1대1로.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워.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되게 많이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1년 1년 머릿속에 누적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보가. 그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고등학생의 특징이지. 1년 동안 갈수록 깊이가 어마무시하게 깊어지거든요. 지식의 깊이가. 근데 그러면 그거를 수능 만드는 사람들이 모를까? 다 압니다. 다 알아서요. 여러분들이 어느 선까지 배웠는지도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웠을 만한 내용은요. 설명으로 안 적어줍니다. 그냥 추론하거나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왜 모르는데 왜 설명 안 해줘요? 그럼 학교 시간 열심히 듣던가. 그렇죠? 자 그래서요. 그게 진짜 대표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게 그 역사 지문입니다. 역사 지문. 재작년 수능이죠. 재작년 수능. 그러니까 이제 2025학년도 수능. 거기에 그 첫 번째 이제 역사 지문이 뭐가 나왔었냐면 조선시대의 개화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선 후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고종 시기의 개화 개념은 이모군란 이후 신식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개화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고 끝이야. 그리고 다음 내용 넘어가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고종 때 개화 개념, 신식 문물에 대한 거부감 없애는 거 막 연결하면서 읽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연결할 필요도 없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이모군란이 뭔데? 옛날 사람들이 어. 그 신식 구하는 막 불지르고 소리가 뭐야? 불지르고. 아니 잠깐만 저기 아저씨 저기 뭐냐 서영아 이모군란이 뭔데요?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한국사 쳤다며. 아 1학기 때 쳤다고? 아니 이번에 이번에 따로 쳤다고? 아니 그리고 이모- 옛날 군대들 맞아요. 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거 이제 구식군인이랑 신식군인을 차별해가지고 신식군인한테 월급 제대로 주면서 구식군인한테는 막 쌀 줄 때 사이에 막 모래 섞어가지고 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어떤 불질렀어. 앞에 봐. 자, 이모군란의 원인 뭐야? 구식군인, 신식군인 차별. 이모군란을 일으킨 세력 뭐야? 신식군인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신식 문화, 서양식 문화, 일본식 문화에 대해서 친한 사람이야?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조선시대 입장에서 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이모군란 이후에는 신식 문물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정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도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르면 정보 네가 외우면서 읽어. 근데 알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야 라고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 이제 특히나 학교 공부를 막 전교 1등 막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지만 적어도 내가 학교에 앉아가지고 학교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계속 쌓이고 쌓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요 지문 보기 전에 간단하게 배경 지식들 이거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일반적으로 3등급 이상 국어 3등급 이상 받는 이제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의 일반적인 어떤 학생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나서 지문을 읽어보라고 할 텐데 이제 요거는 논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역과 기납이에요. 1학기 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1학기 때 연역 기납했지. 중학교 3학년 때도 했고 1학기 때 했어 안 했어? 이런 거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 논증하는 글쓰기 안 했어? 논증 구조 해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주장 근거 나오고 저기 예상 반론 나오고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 그 다음에 결론 이거 나 배웠어 안 배웠어? 그냥 수행평가. 수행평가로 했어. 그 배운 수행평가라는 게 배운 거지. 한 번 읽기로 해가지고 논쟁 글 써라 해서 그래 배웠잖아. 그게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논증 구조입니다. 논증 구조 교과 과정에서 맞죠? 자 그래서 그 논증을 하는 데 있어서 논증 방법의 두 가지가 있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연역입니다. 연역의 뜻이 뭡니까? 연역의 뜻이 뭐예요? A는 아, 뭐 그거 맞아요. 맞는데 연역의 그 사전적인 의미의 뜻이 뭐예요? 뭐야 내 카드 자, 잘 보세요. 이거 교과 과정에 다 있는 거야. 자, 너네가 교과서를 안 써서 그래요. 자,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무엇을 이끌어내는 거야? 새로운 사실 아니에요. 개별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왜 애매한 문장인지 조금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연역에서 알고 있는 논증 뭡니까? 어이씨, 3단 논법이죠. 자, A는 B고, 그 다음에 B는 C면 어떻게 되는데? A는 C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 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중학교 3학년이면 다 알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주자면, 잘 보세요. 연역은요, 다시, 논증은요, 종류가 나뉠 건데, 어떻게 나뉠 거냐면, 필연적 논증과 필연적으로 결론이 이끌어지는 것, 그 다음에 개연적으로 이끌어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필연과 개연은 거의 반대말에 가깝죠. 맞죠? 필연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고 개연은 그럴싸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싸한 것이야. 맞죠? 자, 그래서 A는 B고 B는 C면 A는 C라는 결론은 필연이야, 개연이야? 필연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야. 왜? 예를 들어서 A가 B라는 명제가 만약에 100% 참이라고 칩시다. 99도 아니야. 무조건 100이라고 칩시다. B는 C라는 명제가 무조건 100% 참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이건 몇 퍼센트 참일까요? 100% 참입니다. 99% 하면 안 되고 100% 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연역은요, 전제가 결론을 필연적으로 이끌어줍니다. 자, 그래서 연역은 필연적 논증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연역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역의 장점은 이거야. 이 결론이 나왔을 때 전제가 참이면 누구도 반박 불가능이야. 맞죠? 왜? 100% 참이니까.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잘 봐.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요. 미안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제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반박하기 힘든 굉장히 진리 같은 명제야.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것도 누구나 반박하기 힘든 진리 같은 명제야. 자,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었어. 원래 알고 있었어.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정보도 원래 알고 있었어. 근데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사실은 내가 몰랐다. 자, 그러면 내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은 뭐 때문에 나오는 거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바탕으로 나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혹시 새롭게 얻은 정보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결론. 연역은 지식의 확장을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다. 연역은요, 지식의 확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결론을 새롭게 도출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식의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연역의 단점이죠. 자, 다음 귀납 볼게요. 자, 귀납의 정의는 뭡니까? 개별적 사례를 바탕으로요, 무엇을 이끌어내는 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사례를 찾아야 돼. 오씨. A 사례, B 사례, 오씨. 다음 C 사례들을 막 찾아. 내가 수집하는 거야. 근거들. 자, 그래서 A, B, C를 뭐 하느냐? 공통점을 찾습니다. 우리 공통점 찾는 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일반화라고 합니다. 일반화. 자, 그래서 A, B, C 사례를요, 각각 일반화를 할 거야. 공통되게.
자, 그래서 이 일반화된 걸 바탕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야. 자, 철수는 죽었고요. 영희도 죽었습니다. 내가 사망신고서 확인했어. 자, 다음 소크라테스도 죽었어요. 사망신고서 확인했어. 자, 그러면 철수, 영희, 소크라테스는 모두 사람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바로 뭡니까? 일반화 문장이야. 얘네 셋은 내가 일반화했더니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결론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결론 만들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사례 하나, 둘, 셋 찾아가지고 결론 이끌어냈어. 이 결론들이 얘가 참이라는 걸 100% 보증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런데? 다른 사례 안 찾아봤잖아. 이해되죠? 자, 내가 결론을 이끌어냈어. 이게 진짜 그럴듯해가지고 거의 100%에 가까울 것 같거든. 근데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봤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구가 탄생한 이래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귀남은요 항상 뭘 가지고 있어요? 거짓이 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100% 참이야? 99% 참이야? 99% 참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귀납은요 전제들이 결론을요 개연적으로 이끌어줍니다. 자, 그러면 개연적으로 이끌어주려면요 얼토당토 안 한 소리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 셋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적당한 뭐가 필요할까요? 근거가 필요해요. 맞죠? 자, 그래서 얘네 셋을 동시에 묶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정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정당한 근거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이 논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태클을 좀 걸고 싶어. 어떻게 태클을 걸 거냐? 자, A, B, C 사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일반화를 했는데 본인이 지금 이렇게 정당한 근거를 들고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 왜 정당한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래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근거가 여기에 정당하다라는 뭘 가져와야 될까요? 또 다른 근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얘가 정당한 근거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가져와야 돼? 이 논증 내부에서 찾아올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찾아와야 돼? 딴 데서 찾아와야 돼. 이게 왜 정당한지. 자, 그러면 또 정당한 근거가 필요해.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근거는 얘가 정당하다는 걸 어떻게 보증해 주는데요? 다른 근거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뭐 해야 돼? 또 딴 데서 근거 찾아와야 돼요. 한 번 더 물어봤어. 한 번 더 물어봤어. 끝나 안 끝나? 안 끝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요 순환 논리라고 합니다. 순환 논리. 귀납의 정당한 문제는 끝나 안 끝나? 안 끝납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묻고 넘어가는 거야. 이 정도 정당화했으면 오케이 인정할게. 오류 가능성 거의 없을 것 같아. 근데 오류가 생겨. 그럼 뭐야? 수정하면 되지 결론.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과학적으로 얻은 지식들은 대부분 어떻게 얻은 거야? 귀납적으로 얻은 거야. 1번 실험, 2번 실험, 3번 실험, 4번 실험 해가지고 실험의 공통점 찾아가지고 결론 이끌어낸 거잖아. 그런데 100년 전의 과학이랑 지금 과학이랑 똑같아? 달라. 왜 다른데? 다른 사례를 찾았기 때문이야. 그럼 뭐야? 결론 바꾸면 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계속 정당한 근거를 찾아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내는데 아닌 게 나오면 바꾸면 됩니다. 맞죠? 그게 귀납의 특징이야. 자, 그래서 귀납은요 일단 장점은 뭘까요? 외부의 지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00% 참인 결론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귀납의 한계입니다. 요 내용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오는 1문단에 나오는 겁니다. 귀납의 정당화 문제라는 말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요거 문제 지문 읽고요. 문제 2개 풀 건데 37번 문제랑 3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은 10분. 준비 시작.
37, 8. 먼저 나쁜 학생들은 다른 문제 풀어보세요.
자, 스톱. 앞에 보세요. 자, 지문 한번 볼게요. 질문. 자, 먼저 흉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납을 이미 알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모르면 뭐야? 이것까지 머릿속에 정보를 넣어야 되겠지. 미래를 예측하는 건 대부분 다 귀납적입니다. 왜 그런데?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 세상에 100%는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래를 예측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돼야 된다고 보았대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처음 보는 단어 뭐밖에 없어? 일단 자연의 일양성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 안다고 쳤을 때. 맞죠? 자, 자연의 일양성이 뭔데? 몰라. 나도 몰라. 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뭔데요? 보세요. 자,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자연의 일양성이 가정되어야 돼. 지금 이 네 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맞죠? 자,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 맞죠? 그러면 뭐야?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돼. 맞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뜻이 나와 있지만 성질도 나와 있어요. 밑에 한번 볼게요.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언적인 게 뭔데?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게 선언적인 겁니다. 먼저 선자입니다. 근데 선언이 뭔지 모르겠어. 오케이. 근데 뭐라는 건 알 수 있을까요?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한다는 건 선언이랑 경험은 되게 멀리 있는 거다라는 건 느껴집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자연의 일양성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다?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자연의 일양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까지 같이 생각할 거야? 1대1 대응으로서 자연의 일양성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지식으로 연결할 거야. 이제부터. 자, 자연의 일양성은 경험에 기대어서 알 수 있는 지식 정도로 바꿔볼 겁니다. 요거를 연결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37번 문제가 빨리 풀리죠. 자,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 라는 주장은요, 자연은 일양적이다 라고 하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한다는 거야.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기 위해서 뭐가 가정돼 있어야 돼? 자연은 일양적이라고 하는 게 가정이 돼 있어야 돼. 근데 자연은 일양적이라는 건 이미 알 수 있어? 없어. 선언적인 게 아니라며. 경험적으로 아는 거라며. 그때 겪어야 아는 거라며. 맞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경험적인 건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 귀납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귀납적 논증은 뭘 필요로 해? 경험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귀납은요, 경험적 지식을 근거로 논증하는 겁니다. 자,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문장이 경험적인 지식이라면 얘가 증명되기 위해선 연역으로 증명돼야 돼? 귀납으로 증명돼야 돼? 귀납으로 증명돼야 돼. 그러면 자연은 일양적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또 뭘 필요로 해? 다른 근거를 필요로 해.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이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하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그래서 힌트 한 번 더 나옵니다. 맞죠? 귀납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하는 지식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거야? 경험적 지식이라고 할 거야. 맞죠? 자, 귀납으로 정당화되어야 되는 지식, 경험적 지식이야. 귀납의 정당한 문제는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귀납의 정당한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서 라이엔바흐는 얘를 어떻게 했느냐? 현실적으로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라이엔바흐 이 사람이 귀납을 실드 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주장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좀 약간 억지 같지만 어떤 논리였습니까? 이 사람이 가정을 했죠. 어떤 가정을 했습니까? 만약 자연이 일양적이라면, 또 만약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이라고 하는 두 갈래의 가정을 다 세운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만약 자연이 일양적이야, 그러면 귀납은 정당해 안 정당해? 정당해. 왜? 아까 휴미 그렇게 얘기했잖아. 맞죠? 자, 그 다음 자연이 만약에 일양적이지 않다면 결론을 뭘로 이끌었어? 야, 그러면 귀납뿐만 아니라 다른 예측도 다 실패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논증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 뭐였어? 귀납은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게 요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잘 봅시다.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논리적 판단을 통해서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언한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연이 일향적이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가 적절하다? 귀납 사용하는 건 적절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라이엔바흐는 논증은 이제 귀납의 정당한 문제를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현실적 차원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실제로 귀납을 해결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습니다. 귀납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 안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현실적 차원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자, 다음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뭐라고 되어 있어? 미결정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철학자가 얘기했나 봐. 자,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예측의 경우 마찬가지래요.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자, 기존에 발견될 점들만으로 이거 위에가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자,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자연의 미결정성의 문제야. 자,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될 점들만으로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읽으면서 바로 피부로 와닿았어요? 피부로 와닿았으면 상관없어. 근데 나는 이걸 읽으면서 대략적으로 이미지 하나 떠올렸어. 그냥 내가 만들어봤어. 어떻게? 그냥 점을 찍어볼 거야. 자, 점을 이렇게 6개 찍었다. 자, 이러고 나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게 1, 2, 3, 4, 5, 6이야. 자, 사람들한테 7번째 찍힐 점의 위치를 찍어보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 대부분 어디 찍을까? 저기 보이는데. 자, 여기쯤 찍을 거야. 맞죠? 자, 이렇게 예측하는 게 바로 뭔데? 귀납이야.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렇게 예측한 거거든. 그런데 자연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자연은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확신하는데? 100%야?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에 점이 찍힐 수도 있고 여기 점이 찍힐 수도 있고 여기 점이 찍힐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 자, 그러면 이 문단을 얘기하는 자연의 미결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 예측이나 더 우월한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얘네 다 동등하다는 거야. 맞죠? 그게 지금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적혀 있어요.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뭐하다? 불가능하다. 원인은 뭔데? 자연이 미결정성이 문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단. 그러나 미결정성 문제에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어떤 방법으로? 과학적 방법으로 인정해주고 있대요. 왜 그런데?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라고 되어 있어. 귀납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가 봐도 안 돼. 맞지? 자, 그래서 무엇을 도입했어? 확률을 도입했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점을 가지고 이 점이 찍힐 확률은 80%입니다. 이 점이 찍힐 확률은 50%입니다. 이 점이 찍힐 확률은 20%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확률로서 얘기한다는 거야. 확률로서 얘기하면 더 나은 선택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끝났어. 자, 38번 문제 봅시다. 자, 38번 문제 푸는 거를 쌤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고 선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요, 여러분들 지문을 다시 안 볼 수는 없어. 보긴 볼 거야. 근데 많이 보면 좋니? 당연히 안 좋겠지. 맞죠? 그러면 몇 번 보는 게 적당했을까, 이건? 3번이면 끝나야 돼. 왜? 그걸로도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면 여기 옆에 적었어야지.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다 까먹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추렸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내가 뭘 추려야 될지 모르니까. 맞죠? 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봅시다. 뭐가 나와 있어? 자, 어떤 천체 표면 온도를 매년 같은 날 관측했더니 100, 110, 120, 130, 140도로 해마다 10도씩 높아졌대요.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다음 두 가지 예측을 제시했답니다. 예측 나와 있네요.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얼마다? 150도일 것이다. 그 다음 밑에는 뭐야? 200도일 것이다. 자,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한대요. 하지만 귀납에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미결정성 문제에 대해서 A는 확률 논리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 그 다음에 B는 뭐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야. 자, 그러면 확률 논리 뭐였는지 기억 안 날 수 있어. 뭐 하면 돼? 앞에 가서 다시 보면 되지. 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떤 입장인 거야, 이 사람은? 그 앞에 있던 문단에서 미결정성 얘기하고 있는 문단이겠지. 맞죠? 그 사람과 같은 의견인 거야. 그럼 요거 기억 안 나면 요거 다시 보고 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생각해야 돼? 얘네 두 사람의 차이 확인해야 돼. 이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어? 예측들 중에서 더 나은 예측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야. B는 뭐야? 예측은 더 나은 건 없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측은 다 뭐해? 동등해 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B의 관점이겠지. 이해되죠? 자, 이러고 나면 이 이후부터는 앞에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해결하는 거야. 맞죠? 근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계속 막 4번, 5번, 6번 선지 하나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여기에 A와 B는 둘 다 과학자들이 예측한 기억과 니은이 모두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보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봐.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예측이라고 되어 있잖아. 예측은 뭘로 한다고 했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지.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과거의 경험이 뭔데? 관찰했던 온도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보겠군. 이게 예측인 순간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여기 예측이라고 적혀 있잖아. 맞죠? 맞는 말. 자, 4번, 5번 선지 한번 봅시다. 이상 넘어가고. 아니다. 요거만 보자. 3번 보자. A는 더 나은 예측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자, A는 그 천체의 평균 온도가 100도이기 1년 전에 90도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기억이 오를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하겠군. 맞나요? 이 사람은 확률로 얘기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1년 전에 90도였다라는 정보를 얻으면 뭐가 더 높아지는 거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죠? 자, 5번 선지 한번 봅시다. B는 어느 예측이 더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도이기 1년 전에 60도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니은을 기억보다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하겠군. 이 사실은 여기에서 바로 뭐에 끄어야 돼? 여기에 끄어야 돼. 앞에 다 낚시야, 낚시. 맞죠? 왜? 더 나은 예측이라는 건 이 사람 입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37번 봅시다. 라이에바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귀납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허점을 극복한 사람이 아까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자, 논리적 허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글 속에 2번이 나왔습니다. 라이엔바흐 얘기하면서 나왔고요. 또 뭐 얘기하면서 나왔어? 확률 얘기하면서 나왔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라는 비판의 여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안 했잖아. 그냥 뭐만 한 거야? 실생활에서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야. 맞죠? 자, 다음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하였다. 이거 그 문단 첫 번째 문장이 있었습니다. 맞죠? 맞는 말. 3번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자, 여기에서 지금 1대1 대응이 활용이 좀 돼야 되겠죠. 경험적 판단 뭐로 바꿀래? 그렇지, 자연은 일향적이다. 그러면 논리적 판단은 뭐였어? 자연이 일향적이든 일향적이지 않든 귀납은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게 논리적 판단이었지. 논리적 판단이라는 말은 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어? 얘가 없었어. 근데 얘가 뭐랑 똑같은 말이야? 자연은 일향적이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아까 내가 말 바꾸기로 했잖아. 맞지? 1대1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선지 보세요.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한 데 의의가 있다. 아까 뭐라고 했어? 자연의 일양성은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 경험적 지식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선험적 지식이라고 증명하려는데 의의가 있다고요? 전혀 그런 적 없었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기는 한데요. 자, 잘 봐봐. 요건 이제 지문을 잘 읽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국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잘 찍는 방법을 생각하자면, 자, 만약 이 문제가 나한테 너무 어려웠어. 내가 이 문제를 찍고 싶어. 그럼 무조건 몇 번과 몇 번 사이에서만 찍어야 됩니까? 얘네 두 개에서만 찍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얘네 두 개 반대말입니다, 여러분들. 봐봐. 얘가 맞는 말이면 어떻게 돼? 귀납이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지. 이건 안다는 전제하에 경험적 판단이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말이 똑같다면 이 말은 틀린 게 됩니다. 맞죠? 이 말이 맞다면 이 말은 틀린 게 돼요. 내가 이 얘기했더니 수요일 날 얘기하는데 이런 거야. 3번 말고 3번이랑 5번 말고 다른 걸 찍은 거야. 맞죠?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헷갈린다 하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봤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다 봤으니까 헷갈린다 치면 무조건 이 두 개 중에서 골라야 돼. 둘이 반대말이잖아.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논리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좀 헷갈리면 이 문제 안에서의 논리 구조만 봐도 답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죠. 무조건 3번, 5번 중에서 찍어야 되는데 3번이 너무 확실하게 맞는 말이야. 맞지? 그래서 5번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유산. 자, 그 막장 드라마에 좀 자주 나오는 소재였는데요. 자식이랑 부모는 사이가 안 좋아. 이제 부모님이 화를 막 내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너한테 돈 한 푼도 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하냐, 내 모든 전 재산을 내가 아끼는 이 사람한테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줘. 자, 그럼 여러분 유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유산 받으려면 똑바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요거는 추가적인 설명 없고요. 읽고 몇 번 문제만 풀 거냐면 36번 문제만 풀 겁니다. 그렇죠? 읽고 36번 문제만 풀 거야. 시간은 8분 줄게요. 시작해 봅시다.
안 나와. 같은 애인 것 같아. 아휴. 비를 훔쳐서 계산해야 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자, 앞에 보세요. 알겠어요. 1분 더 줄게요. 문장을 잘 읽어봐. 안 돼요. 1분이야. 그 말할 시간 읽으세요. 너무 이상하네 여기. 자, 앞에 보세요. 앞에 와, 대화 하나, 앞에 와. 유산 상속밖에 끌었다, 여러분들. 어떡하니? 쌤. 자수성가 하세요, 자수성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 뭐냐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도 어. 함께 이제 돈을 번 거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래야죠. 그렇게 돈을 가질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진짜 너무하겠다. 자본주의 찌들어가지고. 무슨 소리야? 효녀세요? 네, 조용히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난 불효자라고. 아니 삐 이미 다. 난 못 받을 것 같거든. 네? 농담이고요. 자,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천문단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정보 한 3개 정도만 가져갑시다. 일단 첫 번째, 무상처분자라는 말이 있고 무상취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처분이랑 취득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있어? 없을걸? 무상처분자니까 뭐야? 처분한 사람이야. 취득한 사람은 뭐야? 가져간 사람이야. 근데 무상이라며. 돈 주고 가져갔어? 그냥 가져갔어? 무료로 가져갔어요. 맞죠? 그러니까 무료로 갖다 준 사람 무상처분자, 무료로 받은 사람 무상취득자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무상처분자, 무상취득자 있고요. 의사랑 그 두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과가 번복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상속이 개시가 될 때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유류분권은 뭐야?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권이겠죠.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유류분만 뭔지 알면 유류분권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야. 그런데 유류분이 뭔데? 안 나와.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을 읽어봐야 되는데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 풀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 개념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라고 하면 무슨 말이야? 당하다라는 의미잖아. 맞지? 그럼 피상속인이 돈 받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죽는 사람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피상속인을 이제 뭐 그런 데 있으면 안 되지만 자, 부모님 나한테 돈 안 주려는 부모님 부모님이랑 놀았어. 이게 제일 간단해 여러분들. 맞죠? 뭐야? 나야 나. 맞죠? 자, 내가 돈 받아야 됩니다. 맞죠? 돈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야. 돈 주는 사람이 피상속인이고. 맞죠? 자, 그래서 유류분은 여기에 나오죠. 피상속인이 무상처분의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야.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 바로 뭔데? 유류분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자,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 사람 3명 나오는 인간하고 구조 그려놓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사람 3명 나옵니다. 뭐야? 부모님, 나, 그리고 뭐야? 이씨, 내 유산 가져간 놈. 맞죠? 자, 그래서 이 유산 가져간 놈이 우리 부모님이
전 재산이 300이었어. 근데 얘한테 200을 줘버린 거야.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 100을 남겨서 쓰려고 했어. 근데 다음날 돌아가신 거야. 자, 그러면 100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남아있는 100은 당연히 누구에게로 오겠어? 나에게로 오겠지. 맞죠? 자, 그러면 나에게로 100이 올 겁니다. 자, 그런데 문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 우리 부모님이 이놈한테 준 이 행위 자체가 뭐야? 무상처분 행위인 거야. 맞죠? 아무런 대가도 안 받고 지금 돈 준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문장에 뭐라고 적혀 있어?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을 때를 가정한다고 얘기하잖아. 그 말은 뭐야? 얘가 없었으면 얼마야? 나는 300 받았을 거야. 맞죠? 그러면 뭐야? 이거랑 이게 더해진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전체 그 범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전체 300이야. 300. 자, 그러면 300 중에서 얼마만큼만 뭐라고 되어 있어? 2분의 1만 보장된다고. 자, 그러면 2분의 1만 보장된 이 부분만큼을 뭐라고 한다고? 유류분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B에게 있는 유류분은 얼마야? 얼마야? 150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 문단 끝났어. 다음 문단 볼게요. 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대요. 자,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네 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6글자만 읽으면 어느 정도 추론 가능합니다. 봐봐.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유류분을 정확하게 찾았다면 유류분은 150이야. 이 사람 유류분 부족액 얼마야? 유류분 부족액 얼마야? 그렇지, 50이 되는 거야. 맞죠? 유류분 부족액이니까 유류분에서 부족한 만큼이겠지. 맞죠? 자, 그러면 뭐야? 50인데 그럼 B는 50을 누구한테 달라 해야 돼? C한테 달라 하면 됩니다. 맞죠? 나머지 150은 누가 가져가? C가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받는 거겠죠. 자, 다음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뭐였어요?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도 받을 수 있다고. 맞죠? 자, 그래서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뭐로도 할 수 있다고? 돈으로도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합의하면 돈으로 거래도 가능하다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 문단. 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뭐야?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얼마밖에 없어? 150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걸 돈이 아니라 건물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300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한테 안 주고 C한테 홀랑 다 넘겼어. 자, 그러면 나는 얼마 받아야 돼? C한테 150 받아야 돼요. 맞잖아. 150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건물이라서 건물 쪼갤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야? 건물에 지분 몇 퍼센트 달라고 해? 지분 몇 퍼센트 달라고 해요? 뭐라고요? 50%. 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150이잖아. 건물 얼마짜리야? 300짜리야. 그러면 지분 50% 달라고 하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소유권이 여러 개로 나뉘겠죠. 건물에 대한. 자, 다음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단 읽으면서 시간을 두 번으로 나눠야 됩니다. 자,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건물이나 이런 건 그때마다 시세가 다르잖아. 맞죠? 그럼 언제를 삼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언제를 삼는다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상속 개시면 이제 딱 돌아가신 시점이겠지. 맞죠? 자,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시간이 2개입니다. 요렇게 2개. 맞죠? 자, 그러면 요 구조에서 다시 생각해보자면 이번엔 건물이 아니라 회사야. 300짜리 회사를요 C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C가 회사를 키웠어. 나는 손 빨고 있었어. 자,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시작했던 이 회사가 얼마짜리가 됐어? 3천짜리 회사가 됐어요. 자, 그러면 3천짜리 회사가 된 건 누구 덕분이야?
C의 노력 덕분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3000의 2분의 1입니까? 300의 2분의 1입니까? 300의 2분의 1이라는 거야. 무상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왜? 이만큼 키운 건 이 사람 노력이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내 유류분은 항상 얼마야? 150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전 재산이 300이면 내 유류분은 항상 150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36번. 이 36번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1번부터 5번 문제를 보려면요. 1문단부터 끝문단까지 다 봐야 돼. 아니 B가 B 그 병원에 잘못 봐가지고 둘 다 먼저 자, 다 머리 7분의 1. 자, 봅시다. 자, 지금 이미 상속 다 넘어갔어. 망했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자, 봅시다.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면, 자, 그러면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A 물건은, 자, 잘 보세요. 소유하게 되었을 때니까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1대1로 대응시켜서 어떤 말로 바꿀 거야? 그렇지. 무상 취득 시기로 바꿀 거야. 이 말은 무상 취득 시기랑 똑같은 말. 자, 사망한 날 있네. 요 시간은 언제야? 아, 여기 사망한 때 적혀 있으니까 요걸로 봅시다. 사망한 때는 700 이거 뭔데? 상속 개시 당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 물건, B 물건이 있었어요. 맞죠? 자, 그래서 B 물건은 가격이 항상 얼마입니까? 100이야, 100. 맞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1번 선지.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입니다. 무관한 경우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가격 얼마야? 700짜리야. 맞죠? 그 다음에 또 건물 하나 더 있었어. 100짜리였어. 자, 이 병이 상속받아야 되는데 100짜리는 이미 병한테 가 있어.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병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유류분은 얼마입니까? 400입니다. 요거 두 개 다 합쳐서 2분의 1 하면 얼마야? 최대 400이야. 근데 100은 이미 가지고 있어. 그럼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야? 300이야. 맞죠? 자, 그래서 300이다. 이번 선지 똑같은 말입니다. 700만 원에 7분의 3 하면 300만 원 똑같은 말. 맞죠? 자, 다음. 이번에는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입니다.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무상 취득 당시 얼마였어? 300짜리였어. 건물. 그 다음에 또 100짜리였잖아. 맞죠? 자, 그러면 유류분 최대 얼마야? 200까지야. 근데 100은 이미 가지고 있잖아. 그럼 유류분 부족액 얼마야? 유류분 부족액 100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100이다. 맞는 말이 되죠. 자, 이거 빠르게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다시 해보세요. 알겠지? 그냥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풀어도 이해 안 됩니다. 알겠죠? 내가 직접 해봐야 돼. 자, 근데 이제 이해하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자,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자, 내가 아까 시간을 왜 두 개로 나눌게요? 자, 상속 개시 당시는 현재 또는 가까운 과거라고 친다면 무상 취득 당시는 뭐야? 더 옛날의 과거야. 우리는 더 옛날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상속 개시 당시로부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다고 얘기되어 있잖아. 그런데 다른 변수 생각 안 한다며. 그러면 상속 개시 당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A 건물의 가격은 얼마야? 아니지, 다른 변수 없잖아. 다른 변수 없잖아. 그러면 상속 개시 당시에 700이었으면 지금도 얼마야? 700이라는 거야. 이거 왜 얘기하는데? 왜 3분의 1이야? 뭐로 바뀌어야 돼? 7분의 1로 바뀌어야 돼. 왜 7분의 1로 바뀌어야 되는데? 300짜리는 옛날 가격이잖아. 지금 얼마야? 700이잖아. 그래서 100만원. 그러니까 결국은 100만원 돌려받아야 되는 거잖아. 3분의 1 하면 뭐야? 700만원에 3분의 1이 돼버리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7분의 1이 돼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냥 맞춘 것 뿐만 아니라 이게 왜 7분의 1이 되는지까지 여러분들 잘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면 집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상사 중에 다 틀린데. 그치? 근데 이게 낚시인 게 봐봐봐.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에 300 적어놨을 거거든. 3분의 1이면 100만원 맞는데?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 낚시 포인트는 이거야.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낚였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애초에 이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여기에 3분의 1이 이 선지로 교수님이 적으면서 킥킥했을 거 아니야. 낚이겠지 이러면서. 그 뭐 때문에 이런 거 아니고, 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00이 아니라 700이 돼야 된다. 자,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